광과 분원 뺏으려 수로 맞고 세금 조작한 황진사놈. 낡은 삿갓 쓴 사내가 나타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뭐야. 대감 이마에 수살이 끼어 출초상 나겠어. 삿갓 쓴 사내의 정체는 그 기막힌 참교육 본편에서 확인하시구려. 비 내리는 허름한 주막 구석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아비가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당장 내일이면 하나뿐인 어여쁜 딸아이가 억지비 대신 늙은 양반의 노비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그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시큼한 쉰내가 코를 찌르는 허름한 주막 바닥에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늙은 아비의 바싹 마른 눈을 똑똑히 보았건만 관아의 사또는 물이 잘 흐른다며 오히려 아비를 곤장으로 매질했으니까요. 도대체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의 물길은 왜 권력자 앞에서만 감쪽같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피눈물 너머로 구석 평상에서 낡은 도포 자락을 걸치고 묵묵히 국밥을 넘기던 사내의 매서운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든 암행어사 박문수 영감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문수 영감이 충청도 어느 깊은 고을에서 겪은 기막힌 핏빛 사건이랍니다. 때는 영조 임금 시절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던 시기였지요. 겉으로는 태평성대라 불렸지만 시골 구석구석에서는 부패한 탐관오리와 결탁한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답니다. 그 실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임금이 친히 내보낸 이가 바로 암행어사였지요. 암행어사는 임금 전하의 뜻을 받들어 팔도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백성들의 참상을 낱낱이 살피는 자리였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둥근 노소의 마파의 한 장이 쥐어 있었지요. 그 마파의 하나면 어떤 탐관오리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리고 처벌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이었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진짜 얼굴은 번쩍이는 비단옷이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걸치고 발바닥이 갈라지도록 흙길을 걷는 고단한 길이었지요. 조선 팔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암행어사가 바로 박문수 영감이랍니다. 그는 50줄에 접어든 나이에도 낡은 도포 자락 하나 걸치고 전국을 떠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요. 구릿빛으로 그을린 단단한 얼굴에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매서운 눈빛 하나만은 도저히 숨길 수 없었답니다. 그 박문수 영감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충청도 연산고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 지친 걸음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문수가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식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울부짖던 늙은 아비의 통곡이 점점 더 서러워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그 통곡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거나 허둥지둥 자리를 뜨기 바빴답니다. 누구 하나 다가가 사연을 묻는 이가 없었지요.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답니다. 마치 온 마을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에 목덜미를 잡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낡은 삿갓 아래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던 박문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조용히 주모를 불렀지요. 저 노인은 어쩌다 저리 짐승처럼 울고 있어. 주모는 박문수의 남루한 행사액을 힐끔 살피더니 주변 눈치를 잔뜩 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가 들을세라 행주치마로 입을 반쯤 가리고 속삭이듯 사연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끔찍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비의 이름은 50살의 칠성이었습니다. 10년 전 병으로 젊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가여운 호랍이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6달, 꽃분이를 홀로 키우며 묵묵히 흙만 파먹고 사는 순박한 농부였답니다. 논한 마지기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 그 논바닥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한 마리 살아있는 사람 귀에 지금도 쟁쟁했답니다. 여보, 이 논마는 우리 꽃분이한테 꼭 물려줍시다. 칠성이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새벽 논으로 나갔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굽은 허리로 흙을 쓰다듬었답니다. 꽃분이는 아비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루도 빠짐없이 들밥을 지어 날랐어요. 16 어린 나이에 이미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리는 야무진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가여운 부녀의 삶에 지독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최고의 부자 황 진사가 칠성이의 그 작고 비옥한 논을 탐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황 진사는 55살에 좁은 이마의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데다 온몸에 부적을 감고 다닐 만큼 지독하게 미신을 맹신하는 두꺼비 같은 사내였지요. 매달 초하루마다 용하다는 무당을 사랑채로 불러들여 굿을 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집 대들보마다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그는 항상 곰처럼 거대한 흉악한 머슴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꼭 긴 장죽 대통으로 자기 왼쪽 손바닥을 탁탁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답니다. 수만 평의 땅을 가진 그가 굳이 칠성이의 그 작은 논 한 마지기를 노린 진짜 이유가 있었답니다. 칠성이의 논이 황 진사가 새로 사들인 거대한 땅 한가운데 눈의 가시처럼 떡하니 박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마을 전체의 농사를 좌우하는 산에서 내려오는 가장 맑고 굵은 수로가 바로 그 논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 수로만 제 손에 넣으면 마을 전체의 물줄기를 움켜쥘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황진사는 칠성이를 사랑채로 불러 장죽으로 왼쪽 손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협박을 부렸어요. 이복의 칠성이 자네 노는 내 땅 한가운데 박혀 옹색할 텐데 헐값에 넘기고 편히 살지 않겠나. 하지만 칠성이는 바닥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절했지요. 대감마님, 그 노는 제 죽은 아내가 피땀 흘려 일군 유일한 유산이옵니다. 굶어 죽어도 절대 팔 수는 없구먼요. 그러자 황진사의 교묘하고 끔찍한 악행이 마침내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한창 농사에 가장 귀한 물이 필요했던 지난 봄 모내기 철이었어요. 칠성이의 논으로 콸콸 시원하게 들어오던 물길이 하룻밤 새의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린 것이었어요. 새벽에 논으로 나간 칠성이가 두 눈을 의심했지요. 어제까지 찰랑거리던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가 미친 사람처럼 상잇을 위쪽 수로로 달려 올라갔더니 거대한 돌무더기가 수로를 꽉 틀어막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이건 사람의 짓이여 자연이 생긴 게 아니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황진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지요. 참다 못한 칠성이가 마을 노인 몇 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관하로 달려가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어요. 고을 사또인 심형암이 직접 진상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왔답니다. 심형암은 48살의 서늘한 가을 날씨에도 늘 화려한 비단 쥘부채를 살랑살랑 붙이고 다니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관리였지요. 부임한 지 3년 만에 한양 양반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꽉 막혔다던 수로의 맑은 물이 아주 시원하게 콸콸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진사가 사또가 도착하기 바로 한 시즌 전에 잽싸게 머슴을 시켜 막아두었던 돌무더기를 치우고 슬쩍 물길을 다시 열어둔 것이었지요. 심형암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전날 밤 황진사의 사랑채에서 기름진 한우 갈비와 두둑한 금부치를 받아 챙겼으니까요. 심형암은 쥘부채를 딱 접으며 칠성이를 향해 매서운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감히 지엄한 양반을 함부로 모함하다니.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칠성이는 흙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며 빌었지요. 삿도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마을 사람들도 다 보았구먼요. 하지만 심형암은 무고죄를 씌워 칠성이의 살같이 터지도록 매몰차게 곤장을 쳤답니다. 함께 온 마을 노인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만 훔쳤지요. 권력자들끼리 은밀한 뇌물로 결탁한 참으로 더러운 수법이었어요. 이것이 힘없는 백성이 겪은 뼈아픈 첫 번째 좌절이었답니다. 하지만 황진사의 지독한 악행은 물을 훔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갈 무렵 황진사는 빛바랜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칠성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내뱉었지요. 10년 전 네 아내가 약값으로 은동전 50냥을 빌려갔으니 내일까지 이자를 쳐서 100냥을 갚지 못하면 내년 달 꽃분이를 노비로 끌고 가겠다. 장부 맨 밑에는 글을 모르는 칠성이 아내의 붉은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짓은 황진사가 사또 심형암과 짜고 거짓으로 빚 장부를 완벽하게 위조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 폭탄을 맞은 칠성이는 다시 관아 마당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러나 심형암은 이번에도 붉은 지장이 선명한 장부를 증거라며 칠성이를 매몰차게 쫓아냈지요. 박문수가 주변 눈치를 살피는 주모에게 귓속말로 사연을 더 캐묻자 주모가 덜덜 떨며 속삭였답니다. 쉿황 진사가 야밤에 거인 머슴을 시켜 수로를 꽉 막아버렸다지. 뭐유, 저 빚 장부도 심사또랑 짜고 친 거짓부렁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유. 근데 다들 말 못해유. 황 진사가 무서워서유.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막을 나서 고을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서 담뱃대를 물고 앉아있는 백발 노인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박문수가 공손히 다가가 고을 인심에 대해 넌지시 물었어요. 노인은 박문수의 매서운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낮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지요. 객인유신지 모르겠으나 이 고을은 지금 황진사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어. 우리 칠성이 같은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작년에도 옆 마을 과부 하나가 땅을 빼앗기고 목을 맸다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노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지요. 두 현지인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증거만 남아 있었어요. 그 처절한 사연을 다 듣고 난 박문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문수는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가장 먼저 칠성이의 논 위쪽 상이슬 수로로 몰래 올라갔답니다. 풀벌레 울음소리만 고요한 어둠 속에서 박문수는 옷섭에서 작은 등불을 꺼내 들었어요. 바싹 말라 갈라진 논바닥과 수로 주변을 매의 눈으로 뒤지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문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길을 막았던 돌덩이 틈새 진흙 위에 집신 자국 하나가 깊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집신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일반 백성의 발이 아닌 곰 같은 거인 머슴의 거대한 발자국임이 틀림없었지요. 게다가 발자국 깊이가 얕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돌덩이를 여러 번 날랐다는 증거였답니다. 박문수는 소매 끝으로 발자국의 크기를 가만히 재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하나를 가슴에 새긴 박문수는 곧장 관아의 낡은 문서를 보관하는 뒷마당 창고 쪽으로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긴 채 후각을 곤두세우었지요. 관아의 당직 아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답니다. 낡은 문틈으로 아주 미세하게 낯선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것은 10년 묵은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최상급 소나무 그을음으로 오늘 아침 갓 갈아 만든 향긋한 송연목 냄새였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향을 음미했지요. 그가 한양의 규장각에서 익혔던 최상급 먹의 냄새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10년 전 쓴 빛 장부에서 갓 갈아낸 먹물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명백한 위조의 증거였지요. 모든 퍼즐을 맞춘 박문수는 품속 노소의 마패를 단단히 쥐고 인근 진위대로 급한 전령을 띄웠답니다. 전령이 말발굽 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리고는 서늘한 바람 속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백뿐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악인의 입에서 스스로 죄를 토해내게 만들어야 진짜 응징이 완성되는 법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문수는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낡은 방울을 든 채 맹인 점쟁이 흉내를 내며 황진사의 사랑채 앞마당에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눈을 반쯤 감은 채 방울을 짤랑짤랑 흔들며 허공을 향해 무언가 읊조렸답니다. 문간 머슴이 가로막자 박문수는 구수한 사투리로 능청을 떨어댔어요. 한양에서 온 점쟁인데 이 집에 끔찍한 피바람 살이 끼었소이다. 주인장 목숨이 오늘을 넘기지 못하게 생겨 일러주러 왔소. 평소 지독한 미신광신도였던 황진사가 그 소리에 입가에 바바를 묻힌 채 버선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왔답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도 무당을 불러 굿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오, 한양에서 오신 용한 어르신이라니 어서 이리 올라와 앉으시오. 황진사는 안달이 나서 박문수를 툇마루로 넙죽 모셨어요. 박문수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벼란간 미간을 찌푸리며 무겁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대감 이마에 원통하게 썩어 들어가는 피를 머금은 붉은 살이 단단히 끼어 있군요. 누군가의 피눈물이 이 집 대들보를 타고 흐르고 있어. 당장 씻어내지 않으면 악귀가 대감의 숨통을 쥐어짤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드리우자 황진사는 어찌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느냐며 바닥에 엎드려 매달렸지요. 박문수는 낡은 방울을 짤랑 흔들며 낮고 음산하게 속삭였답니다. 근래에 억울한 원혼의 눈물로 몹쓸 짓을 한 일이 있다면 하늘에 고하고 원상복구해야만 이 지독한 살이 간신히 풀릴 것이요. 그 모호하고 서늘한 경고에 황진사의 둥근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당황한 그는 습관처럼 장죽 대통으로 자기 왼쪽 손바닥을 미친 듯이 탁탁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탁탁탁 대통 부딪히는 소리가 요동치며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황진사의 머릿속에는 수로를 막던 밤과 빛 장부에 붓을 대던 손이 번갈아 떠올랐답니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더니 덜덜 떨며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저 산 아래 수로를 막은 일과 그 빛 장부 말씀이오이까? 박문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모르는 척 대꾸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오. 어서 이 백지의 진실을 낱낱이 적어 지장으로 봉인하시지요. 그래야만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어. 공포와 미신에 완벽하게 홀려 이성을 잃은 황진사는 벼 위에 붓을 적셔 제 입으로 모든 죄를 적어 내려갔답니다. 야밤에 거인 머슴을 시켜 수로를 막은 일, 관아의 사또 심 형암에게 매달 쌀가마와 금부치 뒷돈을 바친 일, 10년 전 죽은 칠성이 아내의 지장을 위조해 가짜빚 장부를 꾸민 일까지 모조리 적었지요. 붓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 떨림을 이겨내게 했답니다. 박문수는 자백 문서가 완성되자마자 붉은 지장까지 꾹 받아낸 뒤 문서를 품에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문간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정우의 관하로 나아가 하늘에 고하시오. 그래야 살이 풀리오. 그 차가운 미소 뒤로
거대한 응징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자백을 받은 이튿날 정오였습니다. 연산 고을 관아 마당은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끌려온 꽃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딸을 끌고 가려는 머슴의 옷자락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요. 심형암이 부채를 살랑거리며 황진사와 마주 앉아 가증스러운 거짓 판결을 내리려던 참이었답니다. 황진사의 얼굴에는 아침의 공포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우렁찬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심형암의 부채가 공중에서 뚝 멈췄지요. 박문수의 전령을 받고 밤새 달려온 수십 명의 역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아를 겹겹이 에워쌌답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들 사이로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아침에 왔던 그 맹인 점쟁이의 삿갓을 벗어 던진 박문수 영감이었습니다. 황진사의 낯빛이 다시 하얗게 질렸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청천벽력 같은 우렁찬 고함과 함께 둥근 노소에 마패가 허공에 번쩍 들어 올려졌답니다. 아침 햇살에 마패가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황진사와 심형암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꼬꾸라지며 혼비백산했어요. 꽃분이를 끌고 가려던 머슴도 손을 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황진사는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바닥에 엎드려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건 비열한 점쟁이가 저를 속여 억지로 쓰게 한 거짓 문서이오이다. 10년 묵은 진짜 빚 장부가 멀쩡히 있는데 어찌 저 사기꾼을 믿으신단 말씀이오이까. 그 가증스러운 항변에 박문수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증거들을 내던지며 호통을 쳤답니다. 수로가 자연히 바뀌었다 하더니 어찌 돌무더기 틈새 지늘개는 내놈 머슴의 집신 자국이 선명하단 말이냐. 10년 묵은 장부라 득득 우기더니 어찌 먹물에서는 오늘 아침 갓 갈아 쓴 송현묵 향기가 진동하느냐. 그 매서운 팩트 폭행에 황진사는 다리가 푹 풀려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논리 앞에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장죽을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장죽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심형암은 쥘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백성들의 억눌렸던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문수의 판결은 가을바람처럼 명쾌하고 서리처럼 단호했답니다. 첫째 칠성이의 논과 딸을 즉시 원상 복구하라. 둘째 황진사는 마을 수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라. 셋째 황진사는 칠성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쌀 오시가마를 당장 배상하라. 넷째 결탁한 심형암과 아전들은 당장 파직하여 영구히 귀양을 보낸다. 다섯째 황, 진사의 전 재산 절반을 가차없이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서슬퍼런 판결이 떨어지자 칠성이는 마당에 엎드려 딸을 껴안고 엉엉 통곡했답니다. 꽃분이도 아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지요. 그간의 억울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눈물겨운 환희였어요. 마을 백성들의 통쾌한 만세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답니다. 당산나무 아래의 그 백발 노인도 눈물을 훔치며 박문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박문수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황진사를 굽어보며 묵직한 일침을 던졌답니다. 네가 그 가여운 아비의 피눈물을 하늘의 저주만큼 두려워했더라면 이 자리가 이리 끔찍한 지옥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황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흙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어요. 우레와 같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등 뒤로 하고 박문수는 미련 없이 낡은 보찜을 챙겨 들었지요. 다시 냄새나는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는 아직 억울한 눈물을 훔치는 백성이 기다리는 낯선 어느 고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고을 어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옛말에 죄짓고는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지요. 어사 박문수가 한 일은 완력으로 진실을 캐낸 것이 아니라 악인 스스로가 제 발 저려 만든 두려움의 틈을 예리하게 비집고 들어간 것뿐이랍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더 큰 거짓을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다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지는 법이지요. 진실 앞에서 거짓은 언제나 제풀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속 시원한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박문수 같은 분이 요즘에도 필요하다 싶으시면 댓글에 어사출두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설화 공방이었습니다.